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는 밤이 되었고 온도계는 30도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계단에는 한 젊은 여성이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그녀가 들고 다닐 수 있는 유일한 무게인 것처럼 말이죠. 그의 어머니의 말이 칼처럼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내 아버지처럼 길거리에 나가 얼어붙어라 문이 꽝 닫히는 소리는 또 다른 논쟁의 끝을 의미했을 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끊어졌던 유대관계도 결정적으로 깨졌습니다. 그것은 유산의 대가였습니다. 두 세대에 걸쳐 부상당한 여성들 사이에 지뢰밭이 된 할머니의 아파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안드레이 브랭코이고 귀하는 알머스 안트릴레이 케이더즈 채널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 이야기, 즉 선택, 충성심, 뿌리의 무게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준비가 된? 그러니 따라오세요. 어글라이어가 일어섰을 때 금속성 삐걱거리는 소리가 방 안의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태양광선은 두꺼운 커튼의 장벽을 간신히 뚫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은 차갑고 수정처럼 맑았으며 창문 온도계에는 영하 27도가 표시되었습니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고 두꺼운 모직 랩으로 몸을 감쌌다. 주방에는 이미 익숙한 냄새가 퍼지고 있었다. 75세의 베라 알렉산드로브나는 나이에도 맞지 않는 활력으로 움직였지만 오늘 그녀의 몸짓은 일상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대기에는 엄숙함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천사님. 할머니는 눈에도 닿지 않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치즈 팬케이크를 내가 만들어줬어. 어글라이어는 그 표시를 알고 있었습니다. 베러가 불안해질 때마다 오븐은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노부인은 자신의 말이 몸보다 무겁다는 듯 깊은 한숨을 쉬며 식탁에 앉았다. 어제 공증인이 전화했어요. 서류는 준비됐어요. 원하시면 언제든지 가서 기부금에 서명해 드릴 수 있어요. 아글라야는 얼었다. 몇 달 동안 그녀의 할머니는 도시에서 가장 좋은 동네에 있는 방 2개짜리 아파트를 그녀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젊은 여성은 마치 그것을 만지면 불운이 생길 수도 있다는 듯이 항상 그 주제를 피했습니다. 할머니, 왜 이제야요? 아직도 100년은 더 사시네요. 그는 농담을 하려고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베라는 애정과 다급함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딸아, 내일은 아무도 모르지. 그리고 내 엄마는 그녀는 머뭇거렸다. 라리사는 내가 없으면 주저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그 사람이 어떤지 알잖아. 아글라야는 알고 있었다. 너무 많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인 라리사 보그다노바, 러리서 바그데노버는 수년 동안 열린 상처를 입고 있었습니다. 꿈꾸는 예술가였던 그녀의 아버지가 술에 취해 폭식을 한 후 보도에서 얼어 죽자 라리사는 슬픔을 증오로 바꿨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모든 것에 대해 비난하면서 같은 악덕에 자신의 죄책감을 익사했습니다. 16살이 된 아글라야는 집안의 비명과 비난, 카샤사 냄새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와 함께 이사했고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23세가 된 그녀는 의과대학 마지막 학년과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투쟁이 삶이었지만 적어도 그것은 그의 삶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할머니, 그는 마침내 마음을 누그러뜨렸습니다. 하지만 나 없이는 아무것도 서명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서류의 모든 줄을 읽고 싶습니다. 베라의 얼굴에 안도감이 드러났습니다. 3일 후 그들은 등기소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것이 빈틈없이 완벽했습니다. 어글라이어는 이제 아파트의 법적 소유자였습니다. 물론 누구도 베러를 퇴거시킬 생각은 없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삶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연구가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평온함은 늘 그렇듯이 깨지기 쉬운 환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인터폰이 울렸다. 문 반대편에는 익숙하지만 이상하게 나이가 많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라리사입니다. 2년 동안 서로 만나지 못한 채 시간은 그녀에게 무자비하게 흘러갔습니다. 안녕, 딸. 그는 얼굴을 찡그린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들어가도 될까요? 아글라야는 마치 유령에게 문을 열어주듯 조용히 물러섰다. 라리사는 딸의 피를 식힐 만큼 열정적으로 방 구석구석을 두 눈으로 훑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는 베라는 퉁명스러운 손을 흔들며 그녀에게 인사했다. 놀랍군요. 라리사,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소리는 얼음처럼 날카로웠다. 저는 가족을 만나러 왔습니다. 어머니는 거짓된 다정함으로 대답했습니다. 여기 정말 아름다운 곳이군요. 정말 아늑해요. 어글라이어는 배가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 계산적인 표정을 알고 있었다. 라리사는 우연히 아무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빨리 말하세요. 그가 말했다. 무엇을 원하세요? 마스크가 떨어졌습니다. 직장을 잃었어요. 빚 때문에 아파트도 잃을 거예요. 갈 곳이 없어요. 베라는 팔짱을 꼈습니다. 아주요. 하지만 라리사의 눈은 어떤 생각으로 빛났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 글이 이제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글라야, 그녀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나에게 넘겨주세요. 내가 팔고 빚을 갚으면 당신이 내 작은 집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곧 은행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승리합니다. 어글라이어는 마치 주먹을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돈을 가지고 사라지는 동안 우리가 이 집을 은행에 넘겨줄 당신 집과 교환하자고 제안하는 겁니까? 라리사는 이를 악물었다. 난 사라지지 않을 거야. 난 너를 도와줄 거야. 지금은 자리가 필요할 뿐이야. 아니요. 어글라이어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서명하지 않습니다. 일한 보람 없는 라리사가 폭발했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당신은 나를 고문했어요. 딸이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내 존재에 대한 죄책감을 불러일으켰고 마치 아버지만이 책임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기억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아버지만큼 술을 마셨습니다. 그 어머니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지 마세요. 나에게 도전하지 마세요. 라리사가 소리치며 앞으로 나아갔다. 나는 내 엄마야? 넌 나한테 빚진 거야. 나는 당신에게 내 집에 빚진 것이 없습니다. 베라는 일어서서 둘 사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토론은 끝났습니다. 라리사, 그것은 아글라야의 결정입니다. 오, 진짜, 여자가 씩씩 소리를 질렀다. 글쎄요, 그것이 지속되는 동안 축하해도 됩니다. 나는 여전히 복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벽이 흔들릴 정도로 문을 세게 쾅 닫고 떠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어글라이어는 공부에 몰두하고 병원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일화를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밤까지 베러의 전화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은 조금 열려 있었다. 내부는 혼란스럽습니다. 가구는 전복되고 물건은 바닥에 흩어집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에는 베라 알렉산드로브나가 깨진 램프 옆에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비명소리가 침묵을 찢었다. 할머니는 숨을 쉬고 있었지만 반응은 없었습니다. 아글라야는 악수를 하며 구급차를 부르고 연약한 몸을 병원까지 동행했습니다. 진단은 다음과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대규모 뇌졸중. 베라는 혼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3주 후, 그는 떠났다. 깨어남은 친밀하고 친한 친구였습니다. 라리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아글라야는 어머니가 마치 자기 집 주인인 듯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들어왔나요? 그녀는 지쳐서 물었다. 나에겐 열쇠가 있어요. 라리사는 의기양양한 눈빛으로 웃었다. 이제 집은 공짜야? 여기서 살 거야. 어글라이어는 세상이 회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내 거야.
그리고 난 내 엄마야. 라리사는 안락의자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머물 권리가 있습니다. 아니면 떠날 수도 있습니다. 짐 싸는 것도 도와드릴게요. 너 미쳤어? 분노가 끓어올랐다. 지금 떠나세요. 라리사는 술 냄새를 풍기며 일어났다. 있잖아. 나는 그 노부인이 너에게 모든 것을 줄 것이라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어. 그건 불공평해. 나는 그 노부인의 딸이야. 충혈된 눈이 아글라야에게 고정되었다. 당신은 이 집을 나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경찰에 전화할게요. 전화해. 나를 공격했다고 말하겠지? 그들은 누구를 믿을 것인가? 무기력한 엄마인가? 아니면 자기 집을 털었던 이기적인 딸인가? 어글라이어는 휴대폰을 움켜쥐었지만 러리서는 몸을 던져 장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감히 그러지 마세요. 그는 도자기 꽃병을 들고 소리쳤다. 어글라이어가 피했고 물체는 벽에 부딪혀 폭발했습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더러운 싸움이었습니다. 라리사는 나이와 술 취함에도 불구하고 절망의 힘을 가졌습니다. 그는 딸을 소파에 밀어붙이고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서류에 서명하세요. 그는 독을 뱉으며 소리쳤다. 아니면 당신은 살아서 여기서 나갈 수 없을 거라고 맹세해요. 초인적인 노력으로 아글라야는 자신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노에 눈이 먼 라리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은 주머니에 있는 무언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칼. 주머니 칼. 어글라이어는 알아보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방으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반대편에서는 주먹질과 욕설이 들려왔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라리사는 자신의 증오심으로 인해 바닥에 기절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글라이어는 다시는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된 집은 추억의 무덤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림자 속에서 그녀는 베라의 목소리가 메아리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딸아, 내일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어떤 전투는 땅이나 성벽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죽은 이들의 존엄에 관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글라야는 난간을 붙잡고 몸을 흔들었고 절망과 분노만이 줄 수 있는 힘으로 그녀를 밀어내는 어머니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라리사에서 풍기는 싸구려 보드카 냄새와 뒤섞인 차가운 밤 공기가 복도에 들어왔다. 내 아버지처럼 길거리에서 숨을 쉬어라 의문이 격렬하게 쾅 닫히자 어머니의 쉰 목소리가 저주처럼 울려 퍼졌다. 아글라야는 옷에 얇은 천만 입은 채 얼음 콘크리트 위에 맨발로 서 있었고 그녀의 손가락은 이미 영하 30도의 추위로 마비되었습니다. 전화도 열쇠도 없고 그녀가 움직이지 않으면 몇 년 전에 아버지를 삼켰던 것처럼 얼음이 그녀를 삼킬 것이라는 지식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녀를 구한 것은 아래층으로 달려가는 급한 발소리였습니다. 회색 머리에 항상 뜨개질로 바쁜 손을 가진 이웃인 코벨러바 부인은 두꺼운 안경을 쓴 키가 작은 남편과 함께 층계참에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즉시 코트를 벗고 떨리는 어글라이어의 어깨 위로 던졌습니다. 얘야, 제발 얼어 죽겠다. 남편이 추위에도 거의 굴하지 않는 손가락으로 경찰에 전화를 걸자 노파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요원들이 도착했을 때 문은 이미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거실 찬장에서 발견한 콘약 한 병에 취한 라리사, 젤는 그 집이 자기 집이고 딸이 집을 훔쳤으며 정의가 자기 편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신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자 라리사는 증오로 인해 충혈된 눈으로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너는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 배은망덕한 자야. 자기 어머니를 버린 딸은 행복할 자격이 없다. 집행유예 2년, 의무 약물 치료, 그리고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엘는 세상이 자신에게 뭔가 빚을 졌다고 확신하며 언제나처럼 오만하게 법정을 떠났습니다. 특히 감히 저항했던 딸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글라이어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등으로 졸업하고 도시 최고의 클리닉에서 자리를 차지했으며 마치 우주가 마침내
그에게 미소를 짓는 듯 미하일을 만났습니다. 그는 눈에는 차분함을, 몸짓에는 안정감을 주는 사람 중 한 사람이었으며 건물뿐만 아니라 미래도 디자인한 건축가였습니다. 그들이 결혼하고 그토록 많은 피를 흘린 아파트로 이사했을 때 아글라야는 처음으로 상처가 나을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11월의 어느 날 밤, 과거가 문을 두드렸다. 라리사는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때 금발이었던 머리는 이제 회색이고 흐트러진 상태로 깊은 주름으로 주름진 얼굴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아까까지 불길로 가득 차 있던 눈이 복도의 희미한 빛에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안녕, 따라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목소리가 떨렸다. 들어갈까요? 너무 추워요. 아글라야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 뒤에서 미하일은 조용히 팔짱을 끼고 있었지만 거세지는 폭풍 속의 등대처럼 존재했다. 저는 잠을 잘 곳이 없습니다. 라리사는 손가락으로 낡은 천 묶음을 꽉 쥐고 말을 이었습니다. 역 벤치에서 자요. 겨울이 정말 오네요. 아글라야는 그 말의 무게를 칼처럼 느꼈다. 그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술집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밤, 다음 병까지 지속되었던 단주에 대한 약속, 얼어붙으면서 얼굴이 닫히는 문을 기억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을 위한 피난처가 있어요. 목이 메었지만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숙소 비용은 드릴 수 있지만 여기는 아닙니다. 라리사의 웃음은 거의 숨이 막힐 정도로 건조했다. 난 내 돈 따위는 관심 없어. 이 이기적인 여자야. 난 그저 따뜻한 구석에 있고 싶을 뿐이야. 내가 내 엄마야.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고 미하일은 본능적으로 아글라야 앞으로 다가섰다. 당신이 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어글라이어가 물러서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5년, 당신이 한 일은 자신을 파괴한 것뿐입니다. 나는 환상 때문에 내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다. 아파트 안에서 미하일은 그녀를 껴안고 추위가 아니라 이미 그녀를 한 번 태웠던 얼음에 대한 기억 때문에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확실해요.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에 대고 중얼거렸다. 아글라야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결정은 증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생존에 관한 것입니다. 한 달 후, 우편으로 다음과 같은 통지문이 도착했습니다. 라리사, 델는 동상으로 인해 발가락이 검게 변한 채 시립보호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이 그녀를 돕기를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사회복지사는 아무런 판단 없이 은근히 반대하는 듯한 태도로 썼습니다. 어글라이어는 그녀를 만나러 갔다. 라리사가 누워있는 작은 병동에는 방부제와 살균제의 냄새가 벽을 바라보고 가득 찼습니다. 마치 딸의 존재가 모욕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죽는지 보러 오세요.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다. 아니요. 어글라이어가 의자를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치료비를 내가 지불할 것이라고 말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괜찮은 곳입니다. 라리사는 천천히 돌아섰고 그녀의 눈은 눈물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열병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왜 지금? 그는 속삭였다. 당신이 내 어머니이니까요. 아글라야가 웃지 않고 말했다. 그리고 내 아들은 할머니가 동물처럼 길거리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진 침묵은 그 어떤 사과보다 더 웅변적이었다. 라리사는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딸의 말이 너무 많은 돌이어서 짊어질 수 없다는 듯 눈을 감았습니다. 3년 후, 요양원은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으며 노인들이 여름 오후에 일광욕을 즐길 수 있는 정원이 있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글라이어는 한 달에 한 번 항상 미케일과 함께 방문했으며 때로는 애를 원치 않는 미소를 짓게 만드는 에너지로 2살 때 이미 복도를 달리고 있던 티모페이와 함께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술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뜨개질하는 법, 다시 읽는 법, 술 때문에 목소리가 끊기는 일 없이 손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글라야는 침대 옆 탁자 위에 있는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어린 나리사, 델의 아버지가 웃고 있는 모습과 머리에 분홍색 리본을 꽂고 무릎 위에 앉아있는 아이인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낡은 물건 중에서 그걸 발견했어요. 라리사가 그의 시선을 따라가며 설명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행복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어글라이어는 처음으로 분노 없이 단지 고통스러운 호기심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엘는 응답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인생? 그는 중얼거렸다. 너희 아버지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나도 그랬다. 항상 남의 탓이었다. 비난만 남을 때까지 그녀는 자신이 직접 만든 테디베어를 가지고 놀고 있는 티모페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글라야. 이제서야 이해하게 됐다. 포옹은 없었습니다. 화해의 눈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어글라이어가 작별 인사를 했을 때 엘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붙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딸의 팔을 가볍게 만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어글라이어는 잠시 망설인 끝에 그것을 허용했습니다. 어떤 다리는 말로 재건되지 않고 침묵으로 재건되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미래, 즉 이 미래는 다른 방식으로 기록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유일한 승리였을 것이다. 틈을 가로질러 다리를 놓으려면 먼저 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거리가 실제보다 짧은 척하거나 상처가 저절로 낫는 척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글라이어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라리사도요. 두 사람 모두 침묵의 무게처럼 진실을 짊어졌습니다. 그들을 갈라놓은 것은 단지 시간이나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수년 동안 그들을 갈라놓은 것과 직접 마주하는 것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글라이어는 사랑이 공허함을 채우기에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라리사, 그 자존심은 방패였어. 그러나 삶은 끈질기게 그들 중 어느 쪽도 옳지 않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속이는 것을 멈췄을 때 변명과 어쩌면 언젠가를 제쳐두고서야 발밑의 땅이 흔들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재건의 첫 번째 돌은 희망이 아니라 정직으로 놓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과거가 그림자가 되는 것을 멈추고 본래 있어야 할 모습, 즉 과거를 형성했지만 더 이상 정의할 수 없는 존재가 되도록 허용한 것은 이날 것의 고통스러운 정직성이었습니다.